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천에서부터 서울 가는 게 험난해요. 부천을 못 들었어. 네. 멀어요. 부천 세요. 아 이게 거기 지하상가 거기. 아니 아직도 의문인 건 왜 멈췄냐? 부천 세던잖아요. 강력해. 대장선.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23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 교수님이랑 박가영 아나운서가 마치 의상을 맞춘 듯 이렇게 붉은 계열로. 네. 붉은 계열로. 아까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아까 봤을 땐 다른 옷이었는데. 네, 맞아요. 아. 이게 제가 다 원래 이 방송에 그렇게 의상 신경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조회수가 빠져가지고. 야, 조회수를 신경 쓰고. 야, 이게 여기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자기가 의상을 바꾸면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 그건 그것이 아니고. 조회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요, 아. 그렇진 않은데 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건 한다. 죄송한데 하품만 안 해도 올라갑니다. 지난 방송 보니까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냥 입이 찢어져요. 그러니까요. 그거 그냥 쫙. 참 신기한 게 보통 그럼 욕을 많이 먹거든요. 쟤는 근데 그래도 욕을 안 먹더라고. 아주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피곤했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긴장하려고요. 그래서 네. 조만간 예민한 주제 하나 들고 올게요. 자, 뭐 우리나라 근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예. 포인트에 하품 한번 했다? 바로 날아갑니다. 예. 뭐 독립투사 얘기하는데 하품했다? 아이고. 바로 날아갑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조금 지나간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워낙 큰 일이어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 후보죠. 네. 자, 11월에 대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유세 중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이틀 전인가요? 네, 일요일 오전에 이제 그럼 하루 전. 속보가 하루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온 뉴스와 전 세계 뉴스가 이걸 보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이 다 테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고 또 민간인이 한 명 또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트럼프 입장만 봤을 때는 뭐 천만다행이고 일단 네. 귀 위쪽 부분에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까. 생명에 지장 없고 당일 퇴원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번 기간을 좀 약간 길게 하면서 크게 다친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또 추이를 한번 쓱 지켜보면서 처신할 법도 했는데 네. 바로 비행기에서 혼자서 부축 없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약간 철인, 강한 남자 이런 스트롱맨 이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면 입원 치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게 처치만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외부 트라우마가. 활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트럼프의 그런 기지는 인정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상황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사진이 딱 기가 막히게 찍혀가지고 그 옆에 정말 성조기가 네. 헐렁이가 썼어요. 잔다르크 같다고. 네. 올해 사진으로 100% 선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요새 사진. 카메라 기자들이 그 셔터에 그게 짧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나가는 총알이 보일 정도. 8천 컷이니까 하는 그 정도인데 네. 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로운 울프, 외로운 늑대에 대한. 근데 공화당원이라고 네. 하대요. 이름도 신상이 좀 공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크룩스, 네. 토마스 크룩스인데 그래서 의아해하는 것은 민주당원이면 이해하겠다. 근데 공화당원이면은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자체가 막 혼조돼 있는 거고 워낙 외로운 아이, 조용한데 공부는 잘하는데 중산층.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는 미국 중산층의 몰락,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이제 20살. 20살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는 사회복지사인데 이 아이가 요양원에서 이제 그 알바하는데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미국 사회 분위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네. 워낙 극단적인 정치적인 그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돌발적인 외로운 늑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네. 사회가 좀 위험한 것 같아. 부모님이 공화당원, 민주당원 이러시다고. 아버지는 네. 자유주의자 공화당원이고 어머니는 민주당원이고. 아. 그러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보면 미국 역사를 보면 진짜 대통령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 네. 초기에 아마 근데 초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시크릿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는 경호국 같은 개념이에요. USS. 네, SS. 예, 시크릿 서비스. 전현직 대통령 경호처. 경호처인데 네. 그게 원래는 위패 감변하는 그런 재정국 소속인데 재정부 소속인데 네. 아마 2000년대 초음에 9.11 테러 이후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는데 그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경호국 자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도 바로 뒤에서 빵 하고 그런 것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럿이죠. 사실은 그 정도면 4분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취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초기의 대통령들도 네. 이렇게 암살을 당할 정도인데, 저도 좀 희한했던 게 네. 아니 그 정도면은 몸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계속 없는 거야. 경호가 경호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도 힌클리에서 바로 앞에서 여기 맞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문제가 많았는데도 네. 그대로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요번 강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왜 저격수가 없냐 이 말이야. 바로 저격해서 죽였다고. 아니 근데 문제는 저격수가 양쪽에 다 있어야지. 얘가 기어 올라간 데는 없었잖아요. 아니 동선상으로 보면 그 암살범이 있었던 테러범이 있었던 위치가 오히려 스나이퍼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위치. 맞습니다. 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120m면 요즘 뭐 기계가 너무 좋으니까 정작 저쪽은 뒤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딱 놀아갖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총기 소지 이야기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데 뭐 미국 역사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워낙 땅덩이도 넓고 원주민들이 살던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살았던 거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총기를 민간인들도 소지하고 있었던 역사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부 개척 네. 시절 서부 개척이라고 표현하면 또 그것도 웃기지만 그렇죠. 네, 자기네들 그대로 입장에서 표현. 서부 네. 진출. 자기네들 입장에서 서부 이제 진출. 서부로 진출하는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 그 넓은 땅덩이를 이겨낼 수 없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너희의 안전은 네. 너희가 알아서. 네. 요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전통 문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통 문화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폐하는 것 자체가 문화를 바꾸는 행위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 건데 이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그 예전에 서부로 진출하던 그 시절과 지금의 행정력은 또 다르다 보니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뭔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거대 이권이 달린 문제라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총기 협회. 네. 네. 로비가 어마어마하다고. 우리가 아는 스미스 웨슨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납니다. 미국 사회의 국회의원들한테 양쪽에 다 엄청난 그 로비 자금을 뿌리죠. 정치 자금을 대니까 못할 걸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미스 웨슨 우리 한국 경찰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체가 그게 문화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권총인 건가요? 권총이죠. 권총부터 장총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문화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게 미국 문화인 거죠. 그게 미국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화당 계열에서는 미국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안전 내가 나의 그렇지. 스스로 지킬 수 스스로 있다. 지킬 수 있는 자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애들 손잡고 무기상 가서 야 골라. 그래서 권총, 소총 하고 아빠랑 같이 사진 찍고 사격장에서 머리 쏘고 그리고 와서 밥 먹고 자위권을 이거란 말이야. 이건데 이걸 바꿀 수 있니 이 말이에요. 아니 깜짝 놀란 게 자판기에서 초화를 쏘더라고요. 뭐 그대로 문화니까요. 예전에 그 볼링포 콜룸바인 그 영화 보면은 은행 구자를 트면 사은품으로 줘요. 총을요? 네, 우리나라 무슨 뭐 신문 배달하면 자전거 주고 막 예전에 그렇지. 그랬었잖아요. 신문 구독하면 거기 있는 구자를 오픈하면 뭐 총기 골라라고 해서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그 감독은 이렇게 총기를 쉽게 얻어서는 안 된다. 총기 난사가 늘 있었던 나라니까 이렇게 쉽게 구하는 걸 없애야 된다. 그리고 캐나다로 바로 옆 나라로 가서 그냥 캐나다는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문 진짜 원래 열어두냐니까 왜 원래 열어두는데? 라고 하면서 비교를 극단적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은 이렇게 위험하니까 총기를 없애자와 이렇게 위험하니까 나 스스로를 더 지켜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근데 사람은
공포에 휩싸이기 더 쉽잖아요. 그렇죠. 진짜 다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근데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쉽게 해내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바마와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가져간 최소한은 정신 검사는 받게 하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 그 라이센스를 이런 형태까지만 타협이 됐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저항이 심하대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판단할 거야? 네. 내가 판단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 시민권 위에 총기 소지권이 올라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연방 국가다 보니까 또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죠. 이런 걸 다 통일시키는 것도 사실 뭐 보통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생기니까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속출을 하니까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칼이나 이런 무기보다 총이 더 쉽게 그러니까 똑같이 죽이고 싶어도 총 있으면 더 쉽게 죽이게 되나요? 왜냐하면은 칼은 그것을 쓸 수 있는 훈련을. 근데 이제 총은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당기면 나가니까. 근데 실제로 연쇄살인범들은 실제로는 총기를 안 써요. 왜냐면 칼로. 네, 그 손에 전달되는 감각 때문에 칼을 우선 손에 가장 먼저는 맨손이고 그 다음은 칼이고 그래서 걔네 칼은 또 별도의 칼인데 총기는 하급 무기로 받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건 스코프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눈앞에 스코프 그러니까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연쇄살인범의 수단이 바뀌었어요. 눈앞에 노는 걸 보고 총을 쏘면 머리가 뚫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쾌감을 느끼는 새로운 연쇄살인범 생기는 그게 좀 진화가 일어난 거죠. 적극성에 있어서 총은 그냥 예. 예, 당기면 나가니까 내가 직접 살인을 한다라는 느낌이 느낌이 직접적으로 없는 전달이 거예요. 안 네. 되는데 칼은 그런 적극성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 경계마저도 좀 모호해지고 이제 있다. 모호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 뭐 어린 아이들이 그냥 장난감 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4살, 5살짜리들이. 그러니까 자기 5살짜리가 3살짜리 저기 동생한테 이거 우리 이렇게 노는 거야라고 했는데 실탄 들어가 있어. 빵. 그래서 죽은 경우가 계속 생기잖아요. 네. 적극성이 많이 필요 없는 대신 우발성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는 거죠. 그냥 조금만 빡치면 그냥 당기면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인 게 예, 우리나라 만약에 쥐어주면 지금 일단 벌써 한 방 쏘거든요. 그 정도. 일단 한 방 먼저 쏘고 이제 바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가야 될 때가 있어서. 한문철의 블랙박스 스케일이 달라질 거예요. 네, 총 들고 서로 난사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냥 진짜. 사실상 건박스예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워낙 시대가 또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 자체가 갖고 있는 분노 게이지가 높아만 가니까 네, 일단 그 분노 게이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그건데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총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념의 양극단에 서 있는 건 지금 한국도 당장 한국도 저희 테러 당했잖아요. 테러가 있었잖아요. 일본도 아베 총리. 네, 일본도 있었고요. 지금 유럽도 난리예요. 네. 좌우가 극단으로 치다.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총선 있을 네. 때 지금 그 르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네. 극우 정당이죠. 거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한 30년 전에 지금은 딸이 하고 있는데 마린 르펜. 네. 그 르펜 원조 르펜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허경영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장마리 저 르펜. 미친놈 아니야?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히틀러 같이? 네. 이랬었던 사람이 지금 이념의 극단화로 막 서로 이민자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히틀러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네. 저 도라이는 뭐야? 이랬는데 처음에 히틀러 2차 세계대전 편 했잖아요.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최대 다수당이 됩니다. 이런 거를 좀 더 경계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주의가 심화될수록 전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네. 이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으면 진짜 제정신으로 저런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한테 총알을 당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멜라니아가 괴물이 남편을 해쳤다 그러는데 아니 남편이 괴물이잖아.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친 게 남편이잖아. 네, 괴물과 괴물의 싸움이었는데 사실. 네. 그리고 이게 계급 고착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하층민들은 이 전쟁이라도 벌어져가지고 이게 한번 뒤집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하층민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중산층. 마찬가지고 그냥 중산층이 아니죠. 무너진 중산층. 몰락한. 내가 원래 누리던 혹은 내가 누려야만 하는 무엇인가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불만을 표출해야 될 대상을 찾는 건데 그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나 인종적인 약자한테 그것이 향해지게 되는 거고 투영이 미국 사회도 되고 있는 그렇고 프랑스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번에 그 영국 총선이 됐었잖아요. 영국 총선은 자유민주당이 극우입니다. 네. 자유민주당 얘가 14% 먹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엄청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상황. 왜냐하면은 영국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의석만 노동당이 많이 가졌다 그러는데 득표율을 보면 득표율이 14%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히틀러만큼의 극우 네. 지지자들인데 의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르펜처럼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영국 사회가 그 정도로 극우 야 이건 위험한데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영국도 그렇고요. 지금 프랑스 지금 뭐 르펜이 1당은 못했지만 3당이에요. 그래서 3당이죠. 그리고 일본도 3당이 극우 정당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네. 걸 좀 집중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트럼프가 총 비껴 나갔느니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대단히 양분화되어 있는 갈등 네.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근데 그 전선이 사실 한반도가 되게 너무 아, 쉽잖아요. 그럼요. 그쵸.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아이씨. 도망갈 곳이 없어요. 미리미리 못 갑니다. 생각해놔야 돼요. 도망갈 수 없죠. 모든 국가가 이민자를 싫어하는데 어디 네. 도망가? 맞아요. 여기서 터지면 어디도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멸이죠, 공멸.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참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잘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에요. 나 현실입니다. 네, 네, 그래요. 공포감 조성이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자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자각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으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좀 무겁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고요.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딱 연결되는 본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산삼 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 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사냥 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에서 민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산삼의 유명세를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들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올려주셨기 아까부터 때문에 먹고 싶은 거를 네. 광고할 때 먹으려고 정말 참았습니다. 예. 맞아요. 맛있어요. 챙겨 네. 드셔야 되는 거고 체력 떨어질 때 요것도 저희가 살짝 오후 때 하지 않습니까? 요때 또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이게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셔야 돼요. 이게 매일 주 5일 근무하면서 출퇴근하시고 가끔씩 뭐 야근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 관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내 건강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삼산시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자, 일단 손이 가야 돼요. 이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손이 안 가면 소용없거든요. 산삼시대는 먹는 게 기대될 정도로 새콤달콤 맛도 괜찮고 효능도 좋다. 자, 요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자, 신제품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물퉁물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요.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또 어디에 묻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를 받아보세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밴드가 있습니다. 네, 요걸 밴드예요. 요걸 그냥 붙이시면 돼요. 네. 가운데 보시면 약재가 발라져 있는 부분을 그 문제성 손발톱 부위에다가 붙이시고 그냥 감싸 안으시면 됩니다. 네. 요 한 박스에 요 비닐팩이 6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비닐팩에 1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84개
그러니까 한 하루에 하나씩 붙이면 한 3달 정도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 손상된 손발톱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새끼 발톱이 한쪽만 망가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양쪽 발에 두 개씩 쓴다고 해도 한 달 이상은 쓴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저는 요걸로 새끼 발톱 진짜 살아났습니다. 제가 새끼 발톱은 포기했는데 내 발톱이지만 쟤는 이제 내가 구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생각했는데 야, 요걸로 살렸습니다, 진짜. 보내줘는 다시 다시 회생시킬 이제 수 있는. 내 새끼 발톱으로 돌아왔어요. 사랑스러운 새끼 발톱으로. 네. 자, 여러분들도 손발톱 문제가 많이 있으신 분들, 설거지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손에 물이 많이 닿는 분들이나 또 하이힐 신는 여성분들 발톱 문제가 많으실 텐데 손발톱 문제가 많으실 텐데 요걸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손발톱 치료하겠다고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바쁜데 손발톱이 좀 건강하지 않다고 병원까지 가는 건 비용 문제도 그렇고 시간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자, 요걸로 포기했던 손발톱 살려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케라셀 패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영웅과 전쟁 광사의 그 어딘가 메가더입니다. 메가더. 더글라스 메가더입니다. 상규기 형. 약간 트럼프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메가더는 그래도 엘리트 군인이에요. 네, 엘리트 군인 출신이고 전 집안이 아우 집안이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집안입니다. 엄청난 집안이고요. 아니 왜냐면 전쟁 광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뭐 근데 트럼프는 아직 뭐 전쟁 시작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트럼프 때 전쟁이 더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확실하게 비즈니스적인 네. 입장으로 딱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없어요. 평화를 돈으로 해결해. 평화를 돈 주고 사는 분이에요. 네. 네, 약간 다르죠. 근데 메가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것과는 다르게 전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메가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으세요? 인천 상륙 작전이죠. 뭐. 인천 상륙 파이프 작전. 담배, 파이프 선글라스. 담배, 옥수수. 선글라스. 선글라스. 일단 선글라스는 얼마 전에 네. 그 군사편찬 연구소에서 네. 그 이제 메가더 관련해가지고 영화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네. 네. 그래서 그거 영화라고 관련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쓰레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 이런 시선도 아니, 저는 있어요. 그 다룬 소재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은 게 예. 아니라 영화의 영화의 만듦새. 만듦새. 예.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의 어떤 지향점이나 이런 걸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인천 상륙작전 그걸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군편이라고 부르는데 그 군편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기획 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네. 근데 그 선글라스가 검정색이 아닙니다. 갈색이에요? 아니요. 초록색이. 초록색 선글라스인데 네. 남아 있는 게 흑백 사진밖에 없어서 다 검정색으로. 다 검정색으로만. 원래는 녹색을 썼었다. 녹색 선글라스입니다. 녹색 선글라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메가더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상징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파이프 담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재밌는 게 그 파이프 담배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프 담배는 다 보면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 앞에. 그 예. 파이프예요. 그럼 먹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가 뭐 옥수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끼운 거. 요 이미 앞으로. 먹은 네, 옥수수. 옥수수가. 근데 그게 서민용 파이프 담배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 그걸로 실제로 피진 않아요. 그냥 물고만 있는 거요? 네. 메이킹용으로 쓰고. 사진만 찍는? 일단 메가더는요. 그 본인 전담 사진 기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럼 쇼잉이 쇼맨십이 쇼잉이죠, 엄청난 쇼잉. 사람입니다. 쇼잉이지 쇼잉. 쇼잉이 엄청난 사람이고요. 근데 이거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전쟁 중에 네. 지휘관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필요하죠. 병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어떤 지휘관의 모습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기진작에 중요하기 용맹하고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사령관이 있으면 국가 원수가 있으면 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그거는 맞아요. 인천 상륙작전에 네. 그 최전선에 자기가 왔었다는 거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에 나와서 그게 그러잖아요. 뭐냐면 저 한강 방어하는데 네. 최전선에 지프에서 타고 와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거는 이제 뭐 뒤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쟁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와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흑석동 언덕에 올라가지고 전선을 보고 가요. 네. 그건 맞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한강 방어전 네네. 그 얘기랑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 전기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게 자기는
마지막으로 나가고 가장 먼저 들어간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통바지가 상륙정에 상륙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진이 뭐냐면은 네. 저벅저벅하면서 구두 중요하죠. 신고 중요하죠. 통바지 입고 먼저 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군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에 최후에 나온다. 이게 이미지 메이킹의 최고가. 그래서 나는 필리핀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그래서 중요한 다시 얘기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메이킹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거 먼저 얘기하면 뭐 재밌는 썰부터 얘기하면 좋으니까. 네. 그게 뭐냐면 원래 지금 그 자유공원에 가보시면 네. 뒤에 이제 메가더 동상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아니요. 인천에 네. 한번 가봐 그래도. 왜? 비판적 시선에서라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전에 인천 시민 운동단체에서 난리 한번 폈죠. 목 예. 걸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난리 한번 했어요. 네. 경찰 맞고 막. 네. 그게 이제 맞아, 극단에 서 있는 동상. 평가 때문인 네, 건데 그렇죠. 네. 그 자유공원에 있는 그 메가더 동상 뒤에가 부조물이 하나 있어요. 네. 부조물이 이렇게 네. 조각으로 기억납니다. 되어 있는데 예. 거기 또 인천 분이시니까 네네. 거기 보면은 메가더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 장면을 부조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물을 딱 담그고 선글라스 딱 끼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근데 그거 인천 아니에요. 네. 그건 뭐죠? 그건 필리핀. 그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탄만인가?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그게 바탄인데 바탄이야, 바탄. 그게 뭐냐면 원래 상륙전을 처음 성공했을 때 이게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항구가 딱 있고 배를 딱 대고 이렇게 내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 그죠? 거기다 보면 이게 해변가에 이렇게 딱 그렇죠. 해가지고 네. 어느 즈음쯤에 네, 내려주죠. 배가 내려주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은 가가지고 총 들고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딱 돼가지고 맨 뒤에서 이제 지휘만 하죠. 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짜끄만한 배 하나 대주고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게 안 됐어요. 조수간만의 차량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부관이 여기서 내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뭐라고? 아.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처음에는 찍어요. 내려서. 네. 한 번 더 찍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이 대박이 났구나. 대박이 터집니다. 야, 우리의 원수. 네, 솔선수범해서 바다에 직접 다리를 담그고 같이 상륙하는 모습. 근데 거기 필리핀 대통령이랑 다 같이 내리지 않나요? 네, 그건 이제 뒷사진인 그 건데 그 사진이 화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맞들렸구나. 상륙할 때마다 사진 기사들을 대동하는 거예요. 아. 나 내릴 테니까 좌우에서 찍어. 찍어. 여러 장을 딱 찍어.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필리핀 딱 들어갈 때 네. 쫙 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찍힌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딱 나아가는 듯한 모습을 딱 하고 있는 그 사진. 그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네. 그 뒤에 필리핀 대통령과 필리핀 군을 뒤가 있어갖고 메가더가 이거다. 이끄는 뭔가 그 이미지가 사진이 되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거를 사실 인천 상륙작전 그 자유공원에다가 그걸 새겨놓은 건데 팩트만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 그렇게 상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메가더는 그렇게 못 가요. 될 수가 다 이미 점령을 하고 왜냐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었던 네. 전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 아무튼 그런 쇼맨십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더에 대한 평가가 네. 난입니다. 일단 근데 한국에서도 난이잖아요. 네. 일단 대한민국을 지켜준 은인. 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해요. 북한에게 다 빼앗길 수 있었던 전세를 뒤집었다.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메가더에 대한 좀 지금도 한국 우파 혹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메가더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진 통일을 계속 외쳐요. 그렇죠. 북진 통일을 끊임없이 외친 사람입니다. 네. 3차 대전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북진해야 된다를 더 외쳤어요. 올라가야 된다. 핵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 얘기도 했었죠. 만주 뒤쪽에. 이제 그게 지금의 보수와 지금의 극우 진영에서 봤을 때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더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명장 소리를 듣는. 네. 근데 정작 메가더는 몇 점 몇 승 몇 패예요? 아, 그런 게 뭐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정확히 전사를 판단한 미국의 그 여러 얘기들은 이 사람이 패배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으로 몇 번 이겼는데 크게 이겼는데 사실은 쪽팔리고 패배한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느낌들. 그거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가더에 대한 반대 평가에는 이제 쭉 이제 안 좋은 평가들 이제 해주셨죠. 평가라기보다는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예. 시선들을 이제 보여주셨지 않겠습니까? 눈빛으로. 네, 일단 뭐 그런 좀 전쟁에 미쳐가지고 왜 실제로 전쟁하고 있는 거는 군인들인데 실전에 있는 병사들인데 자기의 어떤 욕심 네.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됐나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그런 욕심? 평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그 노림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걸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전장을 확대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왜냐면 실제로 52년에 전쟁 중인 52년에 미국 대선 준비를 합니다. 네, 대선 나가려고 준비를 네. 하죠. 이제 그 안에서 판단 내렸었던 것들이 네. 이제 조금 비판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적 성품이 좀 별로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건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때문도 있고. 헬리콥터만.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잘났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이제 일단 잘생겼어. 네. 그죠? 잘생겼고요. 피지컬 좋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육사 수석 네. 아닌가 차석? 수석입니다. 수석. 수석도 역대 수석이에요. 역대 수석이요? 본인이 수석할 때 그 점수 총 점수로 따졌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일 높았고 역대로 세 번째인가 그래요. 다 가졌구나. 아직도 그 기록이 잘 안 깨집니다. 수석한 새끼들이 약간 좀 여기 아무도 없어. 인천상륙작전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독선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네, 작전을 할 때 일단 그 본인이 이제 아무리 5스타라도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네. 엄청 싫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트루먼과 사이가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자세한 얘기는 뒤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독선적인 성품들 때문에 평가가 많이 갈린다라는 점. 저는 그 대통령과의 갈등은 전형적인 그 문인과 무인의 기싸움이라 생각합니다. 니 그 뭐 미국에 앉아 있으면서 니 뭐 어디 가봤어? 내가 다 해서 이렇게 미국 지키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순신을 질투했던 인조의 마음. 선조의 마음. 그렇다기에는 사실 당시에 합참과 국방부에서도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그렇죠. 있습니다. 걔네들 흔히 말하는 군인들도 군인 주류도 싫어했던 걸 많이 했네. 어떻게 보면 메가더와 쿵짜에 가장 잘 맞았던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그렇지. 포로 해방하고 예. 북으로 가자 북으로 그런 또 쿵짜에 잘 맞았었던 건 아마 이승만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사람이다라고 네. 하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메가더의 일단 인생을 짧게라도 좀 훑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이 집안 자체가 엄청납니다. 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고 콜롬비아 특별구의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재직을 했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이 군인 집안이 된 거는 아버지 때부터고요. 아버지가 이제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을 정도로 네. 엘리트 군인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본인도 군인의 꿈을 키우게 됐었던 거죠. 주둔군 사령관이면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 엄청 높은 사람. 엄청 높은 거죠. 식민지 뭐 높은 거의 총독급이죠. 네. 네.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전쟁에도 참전했을 정도로 네. 엘리트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주둔군 사령관까지 할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가더도 군인의 꿈을 키우게 됐었던 거고 본인도 군인으로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엄마도 그럴 거면 육군사관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해라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목표로 해서 과외를 붙여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네. 근데 한 번 떨어집니다. 육사를 육사 한 번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더 과외 빡세게 붙여가지고 네. 네, 역시 육사는- 사람이 크게 되려면 재수 한 번은 필수예요. 재수 저도 재수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네. 재수 좋죠. 아무튼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 육사에 입학을 하는데 그게 1899년입니다. 근데 육사 입학 후에는 3년간 1등.
와. 야, 들어가서 잘했네. 네. 실제로 똑똑했나 보다. 이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고 네. 다 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4년간 1등이 아니에요.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미끄러졌겠죠. 그런데 1903년 육사 졸업 때는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네. 4년간 평균 점수 98.14점. 이야. 영어 역사 법학 과목에서 100점. 야. 굉장히 엘리트. 그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네가 원하는 병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네. 근데 이때는 1등으로 졸업하면 무조건 선택하는 병과가 있습니다. 해군? 아닙니다. 포병? 아 육군인데 어떻게 병과? 육군사관학교라니까요. 육군사관학교지 맞아. 탐색? 아닙니다. 기갑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정보? 굉장히 특이해요. 뭐죠? 지금 1등하면 아마 이쪽으로 안 갈 것 같은데 이때는 네. 1등하면 공병장교로 갔습니다. 공병. 네. 공병장교로 가서 공병장교. 이 사람은 공병장교. 공병 다리 짚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 공사하는 거. 아. 공사하는 거. 토목. 토목과죠 토목과. 네. 군토목과. 이게 많이 나왔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너무 특이하다. 우리가 보통 포병이나 기갑이라 이거 뭐 아니면 기마라 이런 거 아니고 공병이니까 좀. 네. 일단 승진하기 좋으려면 우리나라도 육군이어야 되고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육군이어야 되고 뭐 공수부대나 수색대 뭐 이런 데 출신이야 더 잘 되고 막 이런 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때 이제 공병장교로 임관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메가더를 기억하려면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일단 1903년에 육사 수석 졸업이에요. 네. 그럼 이제 1903년부터 육군 소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세계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차 세계대전, 아. 2차 세계대전, 쭉쭉쭉쭉. 한국전쟁을 한국전쟁. 모두 겪은 사람. 와.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진급한 거네. 네. 그죠? 그러니까 격변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군인으로서는 잘만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승진을 그냥 쭉쭉쭉 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사람한테는 기회예요. 그렇네요. 전쟁을 거듭할 때쯤 장교가 된 사람입니다. 아. 베트남전, 한국전까지.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1905년쯤이 되면 네. 지금 1903년이잖아요. 네. 네. 1905년쯤이 되면은 중요한 일이 있죠 한국에도. 아, 맞죠. 을사늑약. 네, 을사조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식민지가 이제 확 이렇게 그런 그때쯤에 미국이 왜 을사조약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강제 병합하는 과정을 가스라테프트 그렇죠. 왜 주고받은 거지. 그렇게 했냐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미국의 필리핀에서였던 그렇죠. 이권. 가스라테프트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쯤에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장교구나. 식민지 개척 때문에. 그런 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가고 난 다음부터는 필리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필리핀 쪽에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을 참전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에 영웅으로 급부상을 해요. 그래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어. 승전을 많이 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 은성 무공훈장을 엄청 많이 따요. 오. 무공훈장을 굉장히 많이 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때는 고위급 장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실전을 해야 하는 장교. 영관급. 네네. 그러니까 그 태극기 날리면 장동건 같은 느낌. 거기서 이제 장동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엄청 이 승진하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육사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지휘관으로. 이 사람은 아마 대대장에서 바로 사단장이나 이렇게 좀 굉장히 빨리 올라간 것 같네 느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네. 참전 직전에 대령으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영관이었고요. 영관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프랑스 전선이 투입돼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무공훈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 이후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필리핀을 참 좋아해요. 어렸을 때 거기 자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자기가 이 필리핀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여기서 이제 대우를 받는다고 해야 잘 될까? 받으니까. 일단 여기가 식민지니까 거기서의 뭔가 그 생활이 네.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마사지 휴양지였다. 일단 마사지도 싸고. 일일 이 마사지. 일단 총독 같은 느낌인데, 그죠? 그 정도 급에. 그 정도 급이었는데 실제로 총독이 돼요. 그게 어떻게 그래? 되는 거냐면 네. 일단 필리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최연소로 육군 상하학교 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최연소 교장. 잠깐, 그럼 40대쯤 된 거 아니에요? 1930년에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요. 22년에 육사교장이 됐으니까 22년 1880년생. 그럼 40대죠. 40대에 이미 육사 교장이 되는. 육사교장이 된 거니까. 야, 엄청 빠른 거네. 네, 엄청나게 빨랐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30년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35년까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을 합니다. 최연소로. 최연소로. 그런데 필리핀으로 다시 귀환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지금도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퇴역한 다음에 가는 건가? 네, 그게 뭐냐면 미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 5스타로 초청을 받아 가는. 필리핀 총사령관. 네. 필리핀 총사령관. 군의 총사령관. 네, 신민정부의 초청을 받고 가는 거였는데 네. 사실상 이제 군사고문 같은 걸로 아. 5스타를 주고 네. 필리핀에 그러니까 필리핀 군 소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군 소속이 아니에요. 미군은 이미 퇴역을 했고. 미군은 퇴역을 했고. 퇴역을 하는 겁니다. 아. 미군은 퇴역을 하고 필리핀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네. 이게 그 메가더의 가장 그 뭐랄까 큰 실수? 라이벌 아. 평생의 라이벌이 있어요. 아이젠하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거든요. 뭐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드와이트 트루먼 다음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 자기 부하였잖아요. 아이젠하워는 그 메가더의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부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때 아이젠하워는 반대합니다. 굳이 왜 미군직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가시냐. 가냐라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사실 메가더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그렇게 내가 나를 가겠다. 그렇게 좀 데려가 달라. 5스타. 나를 원수로 내려가 달라. 필리핀 국가 그 5스타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가면 좋지 않겠어?라고 이제 한 거고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아이젠하워는 부관직을 이제 사임했구나. 벗어던지고 같이 안 간다. 자기가 선택하는 여기서부터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의 그 군인으로서의 길이 싹 하고 갈라지거든요. 원래 굉장히 친했어요. 물론 성격은 별로 안 맞는데 부관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 여기서 쫙 하고 갈라지게 되는 게 이제 메가더는 아시아 지역 쪽의 통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어차피 필리핀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에는 이때 부관직에서 나와서 메가더의 부관직에서 나와서 이때까지는 영관급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하는 건 유럽 전선. 유럽 전선.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쟁에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결국은 그 유럽 전선에서의 최고 사령관까지 올라와서 5스타가 되는 거고요. 네. 태평양 전선에서의 5스타로 나중에 진급을 하게 되는 게 메가더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이젠하워가 1차 대전 때 더 활약하기 좋은 상황 아닙니까? 아니죠. 이 아래입니다. 아래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야, 이미 부관이었고. 네. 2차 세계대전이 임박했을 때 갈라져서 메가더는 아시아에 있고 네. 아이젠하워는 유럽으로 간다. 유럽에. 그럼 정통은 아이젠하워지. 왜냐하면 정통과 정통으로 비정통과 미군의 별을 5개가 달면은 올라간 거는 아이젠하워. 아닙니다. 메가더도 미국 5성 장군이에요. 그래. 근데 그건 둘 다 2차 세계대전 때인데 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역사의 갈림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2차 세계대전에서 임팩트는 유럽 전선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름이 물론 메가더도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메가더는 굉장히 유명한 군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선을 책임졌던. 네. 처음에는 남서태평양 지역 책임자였다가 태평양 지역 책임자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의 뇌리에 명확하게 박혀 있는 게 히틀러를 딱 하나 잡았잖아. 있어요. 히틀러를. 네. 그러니까. 히틀러를 잡았다는 것도 있고 노르망디 상륙 그러니까. 작전의 승리의 주역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돌아와서 이제 군인으로서 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할 때 임팩트가 더 센 건 아이젠하워예요. 아무리 메가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젠하워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2차 세계대전 종전은 맞아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종전은 메가더가 그렇지. 시켰거든요. 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 종전은 아이젠하워라는 그게 되게 셉니다. 네. 여기서 갈려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메가더는 이때 필리핀 5성 장군의 눈이 멀어서 네. 필리핀으로 가게 됐다.
선택을 잘못했나? 그렇네. 후회되겠다. 네. 뭐 후회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뭐 본인이 아시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니까. 그래도 네. 내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할 수도 필리핀에서. 있겠다 막 이런 생각 네.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돌아온 다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뭔가 많이 즐기고 있는 중에 네. 소식이 들리죠. 어. 일본이 곧 유럽처럼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쯤 미국에서 메가더를 다시 콜합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시아 통이에요. 네. 아시아 통이기 때문에 다시 콜을 하고 예편한 상태 미군으로서는 예편한 상태의 메가더를 3스타로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남서 태평양 지역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되고 네. 다시 한번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부른 사람은 루즈벨트예요. 네. 이게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 메가더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좀 그렇지만 아무리 뭐 실패한 전략이랑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건 메가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 입장에서 이 사람 빨리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3스타로 일단 복귀를 시키게 되는데 복귀시키자마자 미국 그 합참과 갈등을 계속 빚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달라요.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이때 메가더는 필리핀을 너무 사랑해요. 필리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일본과 전쟁이 터진다라고 하면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때 그 남서태평양 지역에 있었던 미 그 비행기들이랑 네. 무기들을 다 필리핀 쪽에다가 모아놓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출발이 돼야 된다고 믿었어요. 필리핀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면 된다라고 네. 생각했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걸 필리핀에다가 넣게 되는데 일본이 그거를 알고요. 바보지. 네. 거기를 한 방에 폭격합니다. 폭격. 아, 그래서 갖고 있었던 무기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거기가 공격받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는 일단 호주로 대피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호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네. 호주로 도망을 가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패잔 그렇죠. 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모든 패배의 원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 무기 다 그런데 잃고. 호주 딱 가가지고 네. 거기서 사람들 쫙 모아놓고 회의하는 걸 찍어요. 근데 그 회의에서 연설을 기깔나게 합니다. 난 돌아갈 것이다. 진짜 멋있게. 해요. 패장인데 당당하게 했군요. I shall return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네. 그 필리핀 아직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쵸. I shall 패잔병의 느낌이 아니에요. 난 네. 반드시 돌아간다. 필리핀 주민들 조금만 기다려라.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이 연설을 쫙 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박수를 근데 되게 멋있어요. 아 진짜 계속 그래요. 뭐 할 때마다 아니 근데 메가더가 한마디 하면 뭐 이러면서 I shall return. I said repeat.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길어서 아니 필리핀에서 박수치거든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원래. 굳이 안 돌아가도.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그 연설이 대단히 중요하게 읽히는 거죠. 이거는 패배가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략.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본 일본 후퇴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연설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메가더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우리 존망에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군 사기 진작에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해야 도움을 많이 줘요 실제로. 네. 그래서 명연설로 꼽히는 연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일본군한테 포로가 너무 많았고 또 필리핀이 아작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쭉쭉쭉 그 미군도 전열을 가다듬고 네. 올라가야 되는데 뭐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이때도 계속 그 합참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들을 계속 내요. 일단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가더는 상륙전의 귀재는 아닙니다. 네.
상륙전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메가더는 상륙전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상륙전 하면 아이젠하워가 먼저 떠오르니까 질투났나? 아니요. 그거다기보다는 해병대 때문에 그러나? 해병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 메가더가 생각했었던 거는 그 씨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주변을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의 주변에 보급로를 다 보급로 차단한 다음에 차단해서 한 방에 공군력으로 들어가는 거를 더 좋아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 말고 다른 지역에서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보고들을 계속 받는 거죠. 노르망디. 아 노르망디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네. 이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도 상륙전이 성공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봅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보급로 차단의 작전과 이거를 짬뽕을 시켜요. 그럼 상륙전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안했었던 그 전략 전술을 흔히 아일랜드 호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전선을 쫙 놓고 펼쳐놓고 요 밑에서부터 필리핀으로 넘어갈 때 일본군이 가장 그 약한 섬들만 네. 쭉쭉 몇 개를 고릅니다. 어. 그 다음에 원래라면 지금 여기서 섬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네. 게 아니라 점핑하는 거예요. 호핑. 메뚜기처럼 네. 딱 찍어서 제일 약한 지역만 툭 하고 건드려서 뒷부분 보급로 차단시키고 네. 위로 점핑해가지고 약한 부분 상륙해가지고 거기 장악한 다음에 뒷부분 또 이건 되게 똑똑한 전략인 것 굉장히 같은데요? 똑똑한 전략이죠. 아일랜드 네. 호핑 작전은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이게. 네. 원래 그라스호퍼가 메뚜기니까. 네. 그거죠. 그 메뚜기처럼 점핑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그 작전의 일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 상륙하러 딱 들어갈 때 그렇죠. 발. 딱 잠그는 게 이제 그 상륙전을 네. 할 때 하는 거거든요. 요때 상륙 작전의 재미를 파악한 거죠. 이게 내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네. 요렇게 뭔가 기습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를 찌르는 상륙전에 대한 재미를 이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론전 펼치기도 너무 좋고 네. 여론에 딱 할 때도 홍보할 때도 딱 너무 이미지가 딱 만들어내기 좋잖아요. 상륙전이.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필리핀을 결국 딱 장악하거든요. 네. 필리핀 딱 장악했을 때 그 연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나는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온다 하잖아요. 내가 온다 했지. 이러면서. 그렇게 쌈마이로 온다 했잖아. 내 온다 했지. 오성장구. 연설 한 번도 못 보셨죠?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이미지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돌아간다 했다. 근데 나는 결국 왔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은 해방자가 됩니다.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해방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걸로도 계속적으로 좀 했었던 게 뭐냐면 티격태격 했었던 게 뭐냐면 본토에 상륙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본토에 상륙을 하려고 해서 작전도 일본 본토.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메가더입니다. 내가. 네. 물론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죠. 네.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항복 문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메가더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 동경대공습으로 이미 도쿄는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실상 그 일본이 패배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요 일본으로? 내가 이쪽 지역 책임자입니다. 태평양 지역 최고 사령관이에요. 낙하산 타고.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환영받고 도쿄만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당당하게. 이걸 그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 그림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그게 무산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지. 네. 이미 정리가 된 핵폭탄이 상태니까. 자기가 탔었어야 되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임팩트가 이제 조금 떨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젠하워와 메가더가 여기서도 갈리는 거거든요. 네. 아이젠하워는 유럽 전선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미지적으로 이미 미국에는 계속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근데 메가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일랜드 호핑이나 이런 작전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 들려가고 있지만 이미 유럽 전선은 끝났고요. 아이젠하워는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방 크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상 전쟁은
본인의 상륙전이 아니라 핵폭탄. 핵폭탄으로 전쟁이 끝나버린 상황. 네. 요런 상황에서 메가더가 선택하는 거는 뭐냐면 네. 나는 그러면 이 아시아 지역에 약간 황제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화끈하게 어. 여기서 뭔가를 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쇼맨십을 몇 가지 부립니다. 이건 메가더가 정한 거는 아닌데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쇼맨십의 정치를 좀 잘 하는 나라잖아요. 네. 아 트럼프 보세요. 총 맞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그게 뭐냐면 항목 문서를 받는 배예요. 미주리 네. 미주리함. 그게 지금도 진주만 가면 있거든요. 음. 그게 그 진주만 폭격 때 살아남은 유일한 배예요. 그거 보수해서 썼단 말이에요. 네. 그걸 굳이 갖고 옵니다. 야. 그러다가 그래서 니들이 폭격한 거 우리가 재건해가지고 다시 썼는데 패전 문서는 여기서 사인할 거야. 항복 문서를 미주리함에서 사인하게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 점령군 최고 사령관으로 메가더가 선임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었으니까. 네. 이때부터는 메가더는 천황입니다. 그 사진 되게 유명해요. 일본의 천황입니다. 사실상. 일본 천황이 키가 작아요. 둘이서 찍은 사진. 찍어서 근데 네. 같이 있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 누가 부하인지 그 일본에 아직도 메가더 섬기는 종교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어요. 아,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무당. 무당이 어. 있어요, 진짜. 아, 그 메가더 장군신, 장군 장군신 많잖아. 장군신. 예. 근데 이게 왜 이게 푸른 눈의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메가더가 딱 와가지고 했던 그 행동들이 네.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일부러 일단 일본 사람들에게 2차 세계대전 패전 전까지 천황이 갖고 있는 위상은 신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고 믿었었던 일본 국민들이 실제로 있어요. 신이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다가 네. 신문 기사의 사진을 계속적으로 보도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만나는 위치가 부르는 거예요. 메가더가 항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메가더가 초치를 하는 건 초치. 네, 메가더가 천황을 초치. 불러요. 네. 네. 그런데 메가더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황은 왠지 모르게 공손해요. 아. 혹시 또 파이프 담배 물고 담배까지 물지는 않는데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있는. 자, 그런 사진을 일본 국민들이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지배자의 너무 교체죠. 굴욕적일. 굴욕적일 것 같아요. 굴욕적일 것 같아요. 저는 좀 신 굴욕적일 위에 것 신으로 보였겠지. 그렇죠. 지배자의 담배로 교체. 같아요. 우리 걸 깎아내리지 않았구나. 네. 아. 이게 진짜 이상한 건데 네. 굴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신이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일단 천황의 신인데. 지위를 낮출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아.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동경은 일본인들은 그 한참 전부터 좀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에요. 일단 이때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일본 군의 숫자가 한 600만이 넘습니다.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총 들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 전쟁했었던 사람들 다 세뇌돼 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끌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메가더는 해방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전쟁 끝내준 사람. 네.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가 신으로 믿었던 사람의 위에 있는 어떠한 존재임과 동시에 해방자이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메가더한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메가더가 신이 됩니다. 천황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맥신이요, 맥신. 네. 아, 맥심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팬레터가 어마어마. 아 진짜요? 그렇게 편지가 많이 왔다고. 아. 팬레터가- 일본인들의 팬레터가 막 하루에도 막 엄청난 수천 장이 쏟아질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어. 그런데 실제로 천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할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량권이 어마어마해요. 오. 점령군 사령관이라니까. 네. 물론 미국 정계에서 결정되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이 메가더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에서 입안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본의 실질적인 책임자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이것도 일단 군국주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추출하는 거를 시작을 하고요. 전쟁을 주도했었던 일본 애들 처벌합니다. 그 동정 재판 네. 그거 다 메가더의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수 산업 이끌었던 재벌기업 해체시켜 버려. 씨 우리한테 왔어야 되겠네. 아 이게 이거 한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래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책임자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가장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아시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역할일 수 있어요. 네. 대단히 중요한 역할. 지금까지도 메가더가 했었던 이 역할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가더 헌법이에요? 헌법입니다. 일본의 신헌법을 만듭니다. 아. 그게 흔히 평화, 얘기하는 평화 평화헌법이라고 헌법. 불리는 군대 못 만드는. 네. 그렇죠. 전수방위. 그거를 메가더의 이 집행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가더가 그 일본의 패전 이후, 그러니까 미국의 승전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질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만든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일본 지금까지도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위대라는 그렇죠. 돌려서 쓰는 말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실수를 하나 하죠. 그게 뭐냐면 6.25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걸 제가 실수라고 얘기했냐면 쳐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북한이 칠 거다라는 이야기들과 이 첩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안 믿었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죠? 설마 과소평가했겠어요. 설마라고 하는 거 하나. 만약에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건 소련이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소련은 전쟁할 리는 없다. 지금 당장 세계대전을 노리지는 않을 거다. 북한 혼자서 단독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 입장에서 바라본 북한은 지금 저번에 이거 댓글 한번 달렸던데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이 바라보는 이 시기 때부터 북한은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빨치산 바라보듯이 비정규군들이 그냥 이렇게 조금 모여 있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메가더와 이때 당시에 그 태평양 지역에 있었던 미군들은 북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시했구나.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해요. 소련이 침공했다고 보도합니다. 북한의 단독 범행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북한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터졌다는 소리 딱 들었을 때 메가더가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해요. 뒷짐지고도 이긴다. 팔 하나를 묶고도 이긴다. 기본적으로 좀 무시를 했군요. 답으로 봤구나. 네, 팔 하나를 묶고도 이긴다. 그래서 스미스 부대 보내가 박살나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고 26일에 바로 보고가 들어가요. 네. 바로 보고가 들어가고 안전보장 유엔의 안보리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26일부터 바로 유엔군은 네. 들어갈 준비를 해요. 들어갈 준비를 하고 미군도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27일 날 이승만은 째는 거거든요. 도발이 쳤죠. 진짜 빠르게 움직이셨어. 그렇네. 아무한테 보고도 안 하고 혼자 네. 이렇게 아니 그 제끼게 노부에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고하면 소문이 새어 나가니까. 뭐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도발이를 치다가 도발이. 도망을 가다가 원래 대전에서 멈춰야 되는데 네. 쭉 대구까지 가버렸죠. 깊이 잠들어서 대구까지 갔다 돌아왔어. 잤어. 그 와중에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자버렸구나. 되게 유명한 일이에요. 이거. 그죠. 아무튼 근데 그 중간 중간에 미국한테는 계속 보고합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리고 그걸 메가더가 들어요. 근데 메가더가 듣고는 한 팔 묶고도 이긴다. 라고 해서 여유 부렸구나. 본인은 29일 날 와가지고요. 네. 전선 시찰합니다. 한강 방어선을 한번 봐요. 네. 그리고 조금 깨달아요. 이게 아닌데 막 그때인데? 이거 어. 빨치산 수준이 아닌데?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어. 이것도 정말 특이하거든요. 보자마자 그 생각 먼저 했대요. 뭐야?
이거는 인천으로 상륙작전 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되나? 그 밀릴 거라는 아니 한강을 보면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근데 실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때부터 블루아치 계획이라고 어.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을 해요. 이때부터. 어. 그러니까 인천에 어마어마한 집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천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더 밀려 나갈 때쯤에는 뭐 군산 그다음에 저기 포항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레드아치 계획이라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문서에는 포항으로도 가려고 하고 실제로 포항에는 가짜 상륙 작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장살이. 네. 상륙 작전 아무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일에 미군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메가더가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분대가 방금 말씀해 주신 스미스 부대. 것처럼 스미스 부대인데 박살. 이게 1000명이 차 안 돼요. 몇 명이더라? 500명인가?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네. 화기도 별로 없었고. 이때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북한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대대급이 들어왔죠. 대대급입니다. 그때까지 대대급이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시 반 뭐 약간 그 반신반의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개박살이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미 조금 늦은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공세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초장부터 메가더가 주장했었던 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무조건 인천이다. 네. 인천이 아니면 안 된다. 어. 무조건 인천으로 안 된다. 근데 미 합참이랑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돌아가면 미친 짓이다.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성공 가능성이 5천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이때 나오는 근데 건데. 그거는 그 너무 허리라 네. 너무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인천은 들어갔다 실패하면 그렇죠. 그죠. 다 고립된다. 전멸이지. 근데 5천분의 1은 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그러니까 메가더가 처음 말한 거는 아니고요. 5천분의 1은 반대편에서 합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5천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야, 상징적인 네. 의미. 야, 이게 5천분의 1도 안 될 거. 시나리오 계산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메가더는 반대로 써먹어요. 여론전을 5천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거 성공시키고 성공시켰다. 그러면 내가 영웅이네. 니네가 5천분의 1이라 그랬지. 내가 이거 성공할게. 이거를 미 의회에서 1시간 정도 연설합니다. 설득하는. 근데 그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아니었으면 지겨워서 진짜. 연설문 안에 5천분의 1도 안 된다 뭐 이런 표현 썼다면은 상대는 그러면 4,999의 방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어. 이거 니네가 5천분의 1이라고 하는 것만큼 얘네도 이거 생각 못할 거다. 생각 못한다. 근데 그 서울에 그 방어 병력이 있었나? 북한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건 어떻게 보면 메가더가 이걸 생각했겠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전선에 다 병력이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밀고 내려가는데. 그렇죠. 일단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무조건 인천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일성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인천으로 온다니까 이 새끼야 빨리 조심해라. 서울 방어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김일성은 이미 도취돼 있어요. 아 승리해.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네. 내려가 다 있기 밀고 내려갔으니까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낙동강 깨는 게 중요하지. 이거 좀 있으면 돌파한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마오랑 스탈린이 보기에는 낙동강 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낙동강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국군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항공 포함해서 계속 오고 조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 이거 포도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포도알처럼 이렇게 그 낙동강에 더 단단해진다. 방어는 더 단단해질 건데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병력 숫자로 이 포도알을 어떻게 이길래? 빨리 분산 배치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포도알을 흐트러뜨려 놓고 각계격파를 해야 된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빨리 와라. 지금 10,000명 정도 남아 있어요 서울에. 네. 근데 지금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이미 그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거 만약에 들어오면 너 서울 미친 듯이 뚫린다 안 된다. 서울 지금 수호가 목표다. 네. 안 듣습니다. 자만이네 자만. 네. 근데 이걸 뭐 메가더가 알았겠죠. 네. 알았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뭐 결과적인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요. 일단 네. 인천이 안 될 거라고 했었던 이유들은 조수관만이 차. 그다음 수로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하나거든요. 네. 여기만 막으면 끝납니다. 어뢰 어떻게 할 거야? 길에. 그 길에 어떻게 할 거야? 길에.
길에 박아놓은 거 이거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씨발 간다. 간다라고 하고 260한 척 일시에 밀고 9월 15일 날 네. 딱 들어가는데 등대 확보하고 막 보험 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하시고 난 이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9만 163원 보험료를 절감하게 돼도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었지만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경증 질환이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 장터입니다. 상담 전화는 1544-5788 또는 카톡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인터넷 주소는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자, 보험, 내 가족 보험, 내 보험 다들 한번 싹 점검을 해보시고 이번에 뭐 갈아타거나 유지할 보험들은 유지하고 이렇게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험 장터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하실 분들도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 찾으시려면 보험 장터 1544-5788 상담 통해서 결정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게 보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 설계사분들하고 상담하는 건 아무래도 제한적이에요. 그 회사의 보험을 적극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 회사의 보험을 비교하시려면 보험 장터 같은 회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억해 주세요. 1544-5788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스탠퍼드대 수면연구소장을 역임한 30년 수면 전문의가 개발한 극강의 수면 기술력의 브레인슬립 베개 소개합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특허받은 독자 레이어 기술로 어느 자세로 누워도 편안합니다. 경도가 서로 다른 7개의 부위로 나뉘어진 베개는 중앙은 푹신하고 양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머리가 주로 중앙에 오고 옆으로 돌아 누우면 가장자리가 머리가 위치하는 것에 착안하여 이렇게 설계되었는데요. 자세별로 필요한 경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몸을 뒤척여도 목과 어깨가 항상 편안합니다. 더 이상 피로와 통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브레인슬립 베개로 이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보세요. 무더운 여름 브레인슬립 베개와 함께 시원하고 쾌적한 숙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브레인슬립 베개가 네. 그 일본에서는 대박을 쳤더라고요. 일본에서 인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한국 진출까지 한 상황인데, 자, 브레인슬립 베개 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름철엔 진짜 최고입니다. 네. 제가 하나 더 장만해가지고 2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이미 아쿠한테 뺏긴 지 오래입니다. 아, 저도요. 저희 집 고양이도 여름이 되니까 딱 그 자리만 가서 날씨 신기하게 앉아 더워지니까 있더라고요. 귀신같이 와가지고 거기 맞아요. 자더라고. 반려묘들. 그래서 내가 껴안고 자려고 하나 샀는데 지금 못 껴안고 자고 있어요. 아코 베개로. 네, 아코 베개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진짜 여름철 이 더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맞아요. 자, 여름이 아니어도 좋은 베개긴 하지만 여름의 극강의 효율성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장만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개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아낌없이 하실 텐데요. 브레인슬립 베개도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 가격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씨발 간다. 간다라고 하고 260한 척 일시에 밀고 9월 15일 날 네. 딱 들어가는데 등대 확보하고 막 이게 근데 진짜 이거 기적과도 같은 걸 네. 뚫고 간 거긴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월미도로 2시간 만에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빠르게 동트기 전에 인천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네. 일괄로 인천을 확 하고 24시간 안에 점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천에서부터 서울 가는 게 험난해요. 부천을 못 들었어. 네. 멀어요. 이게 부천 세요. 아 이게 거기 지하상가 거기. 아니 아직도 의문인 거는 이게 부천이 세다. 지역 세가 이게 세. 아직도 의문인 거는 왜 멈췄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의문인 거는 왜 멈췄냐. 멈춘 거냐 아니면 방어가 센 거냐. 왜냐하면 사실 그 속도면 뚫었어야 되는데 못 뚫었단 말이에요. 부천 세다잖아요. 부천이니까 뭐야? 강력해. 내장선.
근데 그게 38선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오는 게 한 달쯤이에요. 네. 근데 그 인천에서 서울 가는데 보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항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928 네. 수복 9월 15일이니까 13일, 13일 네. 걸린 거죠. 만약에 김일성이 조금만 그거를 자각을 하고선 거기 병력을 조금만 더 배치했으면 그렇죠. 못 갔을 수도 못 있어요. 갔을 수도 있지. 못 갔을 물론 역사에 가정이라는 건 네. 없습니다만 가는 거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방심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인천 상륙 작전 하면은 메가더만 딱 떠. 네. 일단 메가더의 작품인 거 맞아요. 네.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메가더가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서울 수복까지 가는 거에는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미팔군입니다. 미팔군이 워커 장군, 네. 워커힐의 워커. 워커 일에 워커. 워크. 이분도 또 말씀 잘하거든요. 스탠드 올 다이. 네. 본인이 말한 겁니다. 있던가 죽던가 죽든가. 무조건 뚫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상륙 작전으로 일단 허를 찌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인천에서부터 서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낙동강 전선이 서울까지 오는 올라와서. 것도 중요해요.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그죠. 인천 상륙 작전은 고립시켜. 사실 반쪽이에요. 양동 작전으로 해야 네.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오산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말은 낙동강 전선을 뚫고 국군과 유엔군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작전을 성공시켰었던 미군과 국군의 역할도 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오산에서 만나서 네. 서울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메가더는 계속적으로 죽을 좀 씁니다.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한 다음에 상륙 작전의 맛을 들려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취했구나. 한번 더 2차 상륙 작전 대동강 상륙 작전. 한번 더. 아니요, 대동강이 아니라 왜 그런 작전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반도로 그 밑으로 돌아요. 밑으로 돌립니다. 네. 밑으로 돌려서 동해를 한 번 더 찌르려고. 동해를 네. 강원도 쪽으로 한번 더 네. 치자. 원산. 그쪽 포항 쪽이랑 이쪽 이제 장사리에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희생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리 위장 작전이 네, 하나 위장 있었죠. 작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희생 없었으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낙동강들이죠. 낙동강 전선이 올라가지 못해요. 이런 작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도 계속 뭔가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1일이 38선을 넘은 그렇죠. 네. 국군의 날이 원래 날. 38선은 날인 거잖아요. 네. 그거 유엔군이 넘은 거 아닙니다. 일사단인가요? 네, 국군이 넘은 거. 일사단. 그 말은 뭐냐면 유엔군보다 국군이 더 빨리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같이 위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유엔군 그러니까 메가더는 배 타고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지체한 치고 거지. 네. 치고 올라간다. 더 치고 올라갔어요. 빠르게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네. 워커 말이 맞았어. 네. 스탠드 올 다이 쭉쫙 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애들을 갖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 메가더가 했던 이 공훈들은 다 지가 저지른 거, 지가 매듭 지은 거밖에 없어. 그렇죠. 6.25도 만약에 메가더가 좀 더 그 신경 썼으면. 아예 안 벌어질 수 있는 거였고 인천 상륙 작전도 그렇고 약간 자기가 저지른 거 자기가 수습하는 느낌? 네. 근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치열한 논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미 합참과 미국 정부에서는 조금 주저는 해요. 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메가더 혼자 간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유엔군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네. 올라간 건. 물론 주저하기는 합니다만 제일 좀 크게 주저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중공군. 일단 38선을 넘는 순간 이제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38선이 있었어요. 물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헌법상은 국정선은 아닙니다. 네. 지금도 휴전선이 국정선은 아니에요. 네. 미수복 지역인 네. 거죠. 네. 하지만 사실상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정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깨고 북한이 침략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방어 전쟁이잖아요, 지금. 네.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38선까지 왔어요. 어. 이거를 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전쟁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 넘어가는 순간 이제 남북 전쟁이 아니라 동서 전쟁이 되는 네. 거죠.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국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 건데. 올라가. 1차 국경선이 의미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뭐야 중국에서는 우리 것도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전쟁이 우리의 동맹군의 전선이 하나 깨졌어. 그럼 그 다음 전선은 어디까지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가더는 그딴 게 어딨어. 씨발 일단 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합참이랑 미 정부는 잠깐,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메가더가 설득합니다. 중국 절대 안 내려옵니다. 중공군은 절대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지금 쟤네한테 급한 건 대만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중공군이 내려온. 그럼 이제 미 합참이랑 미국 정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중공군? 그러면 대만 국민당군을 동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를 두는 게 이게 동원을 했잖아. 여기서 그럼 어떡 할 거야로 책임 문제가 오고 가는 중에 메가더는 더 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대만도 참전시켜. 그러니까 대만군을 이렇게 돌려갖고 네. 한다는 거는 이제 국제전이 되는 거예요. 대만을 메가더의 스타일이네 이게. 대만도 근데 이게 지금의 한국 보수와 우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3차 대전이라도 상관없어. 해도 우리는 이때 확실히 빨갱이를 다 잡아 죽였어야지.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메가더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수는 없다. 약- 지금 전쟁을 해야 아직 된다. 정비가 안 됐을 때 국민당군을 동원해서라도 중국 공산군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게 중국 공산당 모택동한테는 자극이 된 거야. 그럼 우리까지 다 북경까지 온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언사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그게 뭐냐면 트루먼이랑 미 군 입장에서도 이게 좀 갈려요 그 안에서. 왜냐면 메가더가 너무 자신 있게 그 얘기를 네. 하니까. 그래서 뭐 핵폭탄을 쓰니 마니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다가 트루먼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메가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할 때쯤 미국 대선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이제 52년이 대선이에요. 51년이 되면 원래 대선 이제 시작하는 네. 거잖아요. 네. 이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놓고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 내 여론은 전쟁을 빨리 끝내라. 끝내라. 아니 2차 대전 끝난 지 솔직히 얼마 얼마, 됐다고 맞아요. 또 전쟁을 한다 세계 대전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겠죠 당연히.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 한국 전쟁 자체가 부담스러운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을 빠르게 조기 종식시켜야 되는 분위기로 미국 내 여론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메가더한테도 그만 하는데 자꾸 북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트루먼은 결국 해임을 결정하게 되고요. 네. 그 해임을 라디오 TV 연설에서 때려버립니다. 아. 지금 한국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통보하기 전에. 지금 전선에서 네. 메가더 이미 통보는 됐어. 통보는 됐고 지금 메가더가 우리의 그 컨트롤 벗어났다. 컨트롤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TV 방송에서 해버렸어요. 아웃 오브 컨트롤 메가더. 왜 맞잖아요. 맞죠. 정확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퇴임을 해임. 퇴임을 시켜버리고 네. 불러들여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메가더 입장에서는 내가 52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명타지. 불명예스럽게 돌아오게 돼요. 불명예스럽게. 그런데 이 메가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설을 기깔나게 합니다. 기깔나게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욕적으로 퇴임해가지고 돌아온 원수지만 미 의회에서 와가지고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명연설, 메가더의 명연설 중에 하나라고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입을 잘 터네. 그러네. 네. 그리고 보수들은 감동했겠지. 네. 그의 생각에. 뭐 그 안에서의 보수들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 페이다.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근데 원래 그거는 이전에 있던 말을 지가 쓴 거죠. 아. 근데 이 말도 진짜 어마어마한 네.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 막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웅성웅성대는 하지만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쫙 하니까 우와 하면서 막 하고 이때 그 미 의회 연설을 마친 다음에 거리로 나갔을 때 환영 인파가 수십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은데 미 대선을 준비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요. 공화당에. 네. 근데 반대편 공화당 예비 후보로 아이젠하워. 이야 진짜 자기 부관이었던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 그렇지. 부관이었었던 우와. 네. 유럽 전선을 책임졌던 와. 원수가 파이브스타가 딱 공화당 예비 후보로 같이 등록을 한 거죠. 누가 포기했어요? 메가더가 포기합니다. 포기를 했어요. 아예 경선 안 하고. 메가더가 경선에 포기합니다. 예비 등록까지만 했다가 네. 근데 포기한 다음에 선택이 중요해요. 어.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네. 아이젠하워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이때 아이젠하워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6.25 조기 종식이었습니다. 전적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편을 들기가 조금 그랬어요. 자기 부정이지.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 다른 후보 편을 들었다가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되면서 끝났네. 실제로 본인이 했던 이야기처럼 사라졌네. 페이드 아웃 돼버. 줄을 잘 서야 돼 이래서.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야전의 사령관도 정치적 선택 한 번 실수로 그냥 사라져가는군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대통령 후보 대열에 다시는 거론되지 않게 거론되지 않았다. 되면서 아이- 실제로 사실 사라져. 차라리 그 조금 자존심 구기더라도 아이젠하워 라인으로 갔으면 차기 대통령 정도는 아 근데 자기 아이, 부관 그거 쉽지 않죠. 못하지. 내 그냥 부관인데. 하긴 그러네. 그게 제일 크네. 나랑 이동영 작가랑 예비 경선 붙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야. 내가 이겨. 근데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야. 이동현 절대 쉽지 포기 안 않지. 해. 네.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아, 쉽지 않지. 그렇게 차라리 은퇴가 생각하니까. 낫지. 은퇴가 낫지. 계급 차이가 한동훈 엄청 한동훈 다음에 윤석열이 있었겠어요? 어. 그러기 쉽지 않. 한동훈이 먼저 대통령을 됐는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겠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아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 인사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기수. 중간에 건너뛰고 기수 건너뛰고 맞아. 어린 사람 안 치는 게 니들 다 나가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 아이젠하워가 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사실상 정계 은퇴가 수밖에 불가피한 없는. 상황. 뭐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 이상, 네. 네, 그럼 불가피한 이 상황으로. 사람은 필리핀은 안 갔나 보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돌아가진 않습니다. 않았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거기 가서 뭐 누릴 게 별로 없었겠죠. 아, 네. 참고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메가더의 나이가 딱 7순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인생이 참 그 네. 우리나라도 그 세종대왕함 뭐 이순신함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항공모함에 보통 이제 대통령 이름을 아이젠하워함은 있습니다만 근데 너 메가더 필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페이드 아웃 됐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잖아요. 자, 네. 본인이 필리핀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쉘 리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그냥 노병은 죽지 않는다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다만 사라져가. 사실 항공모함 이름에도 제독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메가더는 없을까? 메가더는 메가더 자유공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자유공원. 그 페이드아웃 됐으니까 어디 스텔스기라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뭐 메가더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종합적으로 판단도 해봐야겠지만 개별 판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인천 상륙 작전은 잘했죠. 네. 근데 이제 그걸로 비판할 수 6.25 없죠. 시작 전에 또 실수도 있었고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개별적인 판단 후에 종합적 판단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부통령 했었던 그 사람이 메가더를 평가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메가더를 잘 평가한 표현 중에 네. 하나거든요. 미국의 거인이었으며 상충적인 것과 모순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던 신화적 존재이며 사려 깊은 지성인이자 자아 중심적인 군인이었고 권위적이면서 민주주의 신봉자이며 타고난 연설가였다라고 평가했어요. 오.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죠. 굉장히 모순된 그러니까 평가가 모순되네. 권위와 민주주의 네. 다 같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모순되다고. 네네. 아니. 지금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자기가 다시 또 네. 아니 네, 뭐 복구시키면서. 맥신이 있대 맥신이. 장군 많이 알겠습니다. 보시죠. 문제적 인물인 것만큼은 화제적 인물인 것만큼은 그럼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